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쿠라진다 4편 함께 하겠습니다. 우경화와 돈벌이의 친화성. 우경화와 돈벌이의 친화성. 우찌다. 최근 들어 일본이 우경화했다고들 하는데 나는 오히려 싱가포르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치가와 관료 및 경제학자 모두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로 간주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국시가 경제 성장이니까요. 통치 시스템, 교육,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사회 제도에 대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참 이해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건국 이래 일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치안법으로 반정부 인물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공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은 입학할 때 반정부의 의견을 갖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공적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반정부 성향 미디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칸유 일가가 수상자를 세습하며 국유 기업을 지배합니다. 대단히 효율적인 톱다운 시스템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쉬운 나라로 불립니다. 그런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여 일본의 제도도 전부 다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아베 정권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비밀보호법과 집단적 자위권의 가기 결정뿐 아니라 자민당이 개헌하려는 비상사태 시 독재 합법화를 비롯하여 학교교육법, 개정에 의한 학교법인, 주식회사화 등 모두 일본의 싱가포르화 흐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전전의 대일본 제국과 같은 일본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돈벌이에만 특화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운 장치일 뿐입니다. 시라이, 예. 오늘날 정치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경화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쪽이 우울한 요소일까요? 신자유주의화일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국적 없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임에도 맥락상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친화성이 높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주 호노쿠니의 자본주의라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의 자본주의는 영미형인 약육 강식형 자본주의와 다르며 그 심벌이 아름다운 계단식 논의라고 말하고 싶은 듯 합니다. 그런 계단식 논의를 지키고 싶다는 얘기지요. 웃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정권이 추진을 하고 있는 TPP의 가치관에 비춰보면 계단식 논은 그저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모습을 범하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입니다. 제 정신인지 의심스러운 상태이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 해대는 걸까요? 그것은 전후 일본에서 경제 성장에는 명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전후 일본이란 예컨대 도라에몽에 나오는 스네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네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입니다. 호네카와 집안이 가난해지면 스네오의 아이덴티티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성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경찰 국가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경제 성장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기 목적화하여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불행해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올리버 스톤 감독의 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 끝난 후, 그러니까 국내의 저렴한 노동력 인구 풀을 다시 사용해보는 시점에 지속적
성장이 확실히 끝나면 이 나라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효율만 외치고 있지요. 우치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경제활동의 커다란 걸림돌이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은 모든 사회 제도에서 민주주의 잔재를 쓸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을 늦추려 하는 시스템이지 최적의 대답을 척척 내놓기 위한 틀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늦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나라가 망해도 천천히 망합니다. 거꾸로 독재 시스템은 급 성장할 수 있는 대신 하룻밤 사이에 망하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원리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형태로는 어느 쪽이 나을까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나쁜 일은 천천히 일어나는 시스템이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라면 CEO가 정권을 틀어진 독재 방식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도산입니다. 물론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고 주주는 큰 손해를 보겠지만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업자는 다른 일을 찾으면 되고 주주도 각자 도박을 한 셈 치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정의 결정권을 통째로 가져간 독재자가 전쟁을 시작해서 참패하면 그 책임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이 지옥으로 사라진 지 오래됐어도 3, 4세대가 지난 국민은 변함없이 이웃 나라의 전쟁 범죄와 관련하여 끝모를 사죄를 계속해야 하는 반면 전순국은 국토를 부당하게 점거하고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실정의 청구서는 이처럼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가란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출자자 지분이 사라지는 게 최대 손실인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 책임 조직을 모델로 나라의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무한 책임제 국가가 유한 책임제 주식회사를 모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싱가포르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그런 이치를 모릅니다. 민주제는 효율적으로 돈 버는데 방해되니 없애자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하지만 민주제는 의사결정을 늦추기 위한 시스템이고 바로 그 점이 민주제의 장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은 자민당과 공명당, 공산당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 모두의 당과 유신당을 싫어했습니다. 신문도 사설을 통해 국민이 이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당내 투쟁으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논조를 펼쳤죠. 자민당과 공명당, 공산당은 일사불란 정당입니다. 수장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의 지시가 아래로 전달됩니다. 말하자면 비민주적 정당이죠. 미디어는 그래야 좋은 정당이라고 말하고 유권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의 해소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당 비율이 같아져야 법률을 무난하게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소리를 전국지 신문이 사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댑니다. 그런 사설은 양원자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해당 논설위원은 알고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제멋대로 법률을 정하지 못하도록 선출 방식이 다른 두 개의 의원을 유지하는 양원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갈등 같은 소리는 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미디어마저도 민주제의 의의를 진지게 망각했는지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모든 조직에서 바람직하다는 비즈니스적 발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숙고하면 민주주의가 덤벌이로 향하지 말아야 함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경제성장에 특화한 국가 따위는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에서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버리고 경제성장을 채택하자. 인권보다 돈이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야죠. 시라이, 싱가포르를 목표로 삼아봐야
국토의 지리적 조건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겠지만요. 웃지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싱가포르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는 물론 물조차도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돈이라는 국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옳은 선택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도 마시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풍요로운 자연이 있습니다. 임업률 68%면 선진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온대몬수 기후로 비옥한 농지가 열도 전체에 펼쳐져 있으며 수자원이 풍부하고 공기도 맑습니다. 교통망과 통신망, 상하수도와 같은 라이프라인이 정비되어 있는 데다 치안도 좋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세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치만 부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민 자원을 정성스레 보존하고 유지하기만 해도 평온한 국민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은 국민 자원의 제로로 사정하여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떠들어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주장하죠. 실제로 그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 자원이 싱가포르처럼 제로가 된다면 국민이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번 돈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 전부를 시장에서 상품 형태로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GDP와 경쟁 성장률은 뛰어오르겠죠. 그래서 내전이나 테러,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의 경쟁 성장률은 늘 높습니다. 실제로 2012년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는 카다피 암살 후 내전 상태의 리비아였고 2013년 세계 1위는 내전 중인 남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살아갈 곳, 말실물, 먹을거리, 의약품, 신변안전, 교육, 자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형태로 담보했던 행정 서비스가 무너지면 시장은 전무후무한 화랑을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일본을 싱가포르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없지만은 일본에 있는 즉 평균한 국민 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원전을 잇따라 만들어 국토를 더럽히고 TPP로 소규모 자영농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야 할 이 산자수명의 산하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장소로 바꾸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한 한에서는 비정하리만큼 합리적인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이데올로기 특수성. 웃지다. 전공투 세대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 하고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눈이 머는 상황을 목도했으니까요.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저 정치적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짓밟혀 버려 라고 상위단체가 지령을 내리면 언제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나란히 책상을 맞대고 있었던 하구를 돌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면 가쿠마루파와 중액파의 차이는 고작 농구부와 배구부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입생 동아리 설명회에서 각종 동아리 선배로부터 우리 동아리는 어때? 나는 권유를 받고 마음에 끌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농구부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하니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상식이라면 네!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에 오르기는 무섭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죽어라고 시험 공부를 했던 수재들이 갑자기 혁명투쟁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험 성적을 다퉜는데 오늘은 혁명성의 강도를 다툽니다. 어떤 의미로는 똑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 상대를 쫓아내 이기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수험 수재들이 과격한 정치 활동가로 변신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2, 3년 세월이 지나면 이번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중앙환청이나 상장기업에 들어가죠. 이건 역시 경쟁 상대를 몰아내고 승자가 되고 싶은 욕망의 표현으로 본다면 점수나 혁명성을 다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짓이 본질적으로 같더라도 정치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이나 취업활동 과정에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승부를 벌이지 않지만 정치 세계의 승부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나는 수험에서 혁명투쟁에서 취업활동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옮겨가는 인간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수험과 혁명투쟁, 취업활동은 전혀 다르잖아요. 정치투쟁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상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룰을 적용합니다. 수험에서 점수를 다투는 제한적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일과 전혀 다른 성격이죠. 정치투쟁은 구체적인 폭력을 동반합니다. 타자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순간 그 행동을 어렵사리 멈추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양심 따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싶다 해도 좀처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상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 없습니다. 손을 대기 직전에 반드시 제동이 걸립니다. 신체에 장착되어 있기 마련인 제동 장치를 어떻게라도 해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신체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투쟁 경험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그러한 폭력적 국면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건 정치적 입장의 올바름이나 당파에 대한 충성심 따위가 아니라 저놈은 괜찮은 놈이다와 같은 수준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당파와 무관하게 괜찮은 놈은 괜찮은 놈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립 중인 상대 당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테러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는 그만하면 되겠다며 끼어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자 그렇게 거칠게 대하지 마. 이놈은 괜찮은 놈이니까 하면서 말립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해요.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거나 시험 때 노트를 보여줬다거나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서로 어떤 책을 읽었지? 또는 무슨 영화를 봤더라? 아니면 어떤 음악을 좋아해? 따위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호화한 인간에게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인간에는 좀처럼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시라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데오 오르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데오 오르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 학술 작업은 바로 레닌을 이데오 오르기적으로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데오 오르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레닌의 이데오 오르기는 대단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각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일본의 이데오 오르기 논쟁 방식을 아나키스트 볼셰비키 논쟁 시대의 방식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오스키 사카에와 야마카와 히토시는 각각 아나키스트파와 볼셰비키파로서 격렬하게 논쟁을 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랄까, 초기 사회주의 사람들은 훗날의 자익이 이데오 오르기와 동지했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후토모토주의 이후 이데오 오르기의 유통 방식이 변화합니다. 이때부터 이데오 오르기가 나쁜 의미로 일본에서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듯합니다. 우치다 선생 식으로 말하자면 이데오 오르기가 신체성에서 괴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데오 오르기 다툼은 자기 파괴적으로 가능한 경향을 낳고 마는데 중핵파와 가쿠마루파 사이의 내부 투쟁이나 연합적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동으로 80년대 이후에는 거꾸로 이데오 오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풍조로 흐르고 맙니다. 얼마 전에 읽고 감동했는데 모로 요시로 전 총리가 이데오 오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글을 썼더군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쓴 글로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다투기만 할 뿐 결정되는 일이 없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옛날에는 확실하게 정해졌다.
과거 자민당과 사회당은 늘 다툼을 했었지만 마지막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에 이르곤 했습니다. 당시에 이데올로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모리의 글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 다툼인지라 어느 정도까지 서로를 인정하여 체면을 챙겨준 다음 조건 투쟁에서 들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이 사민당에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관망, 기밀비를 전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정당은 이데올로기가 없는 까닭에 오로지 누가 더 도둑놈인지를 다투는 타협 불가 상태가 되어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찌다. 모로 요시로가 한 얘기라면 진심이겠지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전인데 센고쿠 요시토 씨에게 정치인 중에 평가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다 모로 요시로와 야마사키 타쿠 정도지라고 대답하더군요. 두 사람을 고른 게 재미있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좋은 녀석이야 라고 하더군요. 센고쿠 씨는 줄곧 도쿄대 전공투의 변호인단으로 있다가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모리 요시토나 야마사키 타쿠와는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허투루 볼 수 없는 노인은 역시 품이 넓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립하는 정당의 간부들이지만 돌아서서는 이것 좀 부탁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좋아. 그 대신 하나 빚진 걸세 라고 응수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조건에 관하여 이런 식의 주고받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률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다른 법률은 없었던 걸로 하거나 말이죠. 센고쿠 씨는 리동후이 이야기도 들려주더라고요. 리동후이가 일본의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외무성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센고쿠 씨가 모리 총리에게 가서 비자를 내주게라고 부탁했더니 선선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정치인들이 끼리끼리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따위보다 사람을 보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강완 정치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고집스럽게 억지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죠. 이곳저곳에서 부탁을 받으면 좋아. 하지만 하나 빚진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빚을 쌓아 두었다가 기묘한 일이 생기면 그 빚을 해소하고 나섭니다.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인간 관계를 다져두는 것이죠. 스파이 용어로는 에셋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한데 오랫동안 묵혔다가 필요할 때만 꺼냈습니다. 여기저기에 은혜를 베푸는 정치가라면 주위에서 볼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만이 보통은 통할성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은 승리를 내줬다가 나중에 해소하는 재주가 없어 보여요. 모조리 이기려고만 하지요. 시라이, 그가 그런 능력까지 갖추었다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치다. 이곳저곳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결국 사방에 얽히기 마련이라 정치적으로 폭주할 수밖에 없지요. 시라이, 그렇군요. 흔히 55년 체제는 단합 정치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 요즘 정치인이 하는 꼴을 보노라면 그나마 그때의 정치판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치다. 그래서 나는 55년 체제로 돌아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당이 없는 데다. 시라이, 55년 체제 이후 궁극의 야합이라는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 3당의 연립 정권은 호된 비난을 받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의 일면만 보고하는 소리입니다. 당시에 발표한 무라야마 다마와 그보다 앞서 나온 고노 다마가 지금 얼마나 국익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들 다마로 일본은 파시즘 체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국가라는 픽션이 국제사회에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우지다. 3당 연립 조건은 비교적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연합은 그다지 공고하지 않아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장점입니다. 3.11 때 나오토가 다니가키 사다카즈에게 거국 일치 내각을 제안했었지요. 간 나오토는 진심으로 그런 제안을 한 듯 합니다. 그때 자민당과 민주당이
고국 일치 내각을 조직하여 재외 복구와 원전 대책에 집중했더라면 그 후의 정치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민당 소속 정치인이든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든 하나된 일본을 외쳤지만 더 이상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라이. 원전사고 처리 과정을 생각하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하나된 일본 고국 일치 내각이 가능했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세게 일었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역시 바뀌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로 흘렀고 그로부터 눈을 감은 채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위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모르긴 해도 모든 이야기가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 결국 부인의 재전이지요.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면 저는 1964년 도쿄올림픽보다 개최하지도 못한 채 덧없이 사라진 1940년 도쿄올림픽이 떠오릅니다. 2020년, 1940년, 딱 떨어지는 80년 세월이죠. 그런데 80년 중간인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두려운 기분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약 10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은 막아 낀 걸로 유명하죠.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항의하여 미국, 일본 등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 막아 낀 올림픽으로부터 10년 후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1940년 도쿄올림픽의 경우 개최조차 할 수 없었고 5년 후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 2020년 도쿄올림픽이 어떻게든 열린다면 그 후 10년 동안 일본은 유지될 테지만 만약 개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이제 일본은 5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불길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일본 밖의 정세를 보아도 불안 요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동 문제 등이 그 예지요. 세 번째 이야기, 도쿄올림픽과 영토 문제. 시라이. 그런데 아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중국, 한국, 러시아와 일본 사이 영토 문제를 몰아붙일 정치적 선택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보이콧하면 그것만으로도 모스크바 올림픽의 재판이 되는 셈이니까요. 아베 정권은 영토 분쟁의 긴장을 고조시켜 지지율을 높여온 측면이 있는데 계속 긴장감을 높이려고 시도했다가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지난번 아베 총리는 미국 네오콘 계열 싱크탱크로부터 희망칸 상을 받고 크게 기뻐했지만 정작 유엔 총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보수 미디어는 노발대발하며 예의 미일 동맹의 위기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속패전 체제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눈에 막이 씌었는지 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찌다. 키시노부스키, 사또 에이사쿠, 아베 신조로 이어지는 라인은 아직도 조슈벌이 잇고 있습니다. 동일한 혈족이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건전하지 않죠. 하지만 특별히 권력 집중의 단점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혈족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본의 트라우마는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150년이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제로 떠오르지도 못했고 언론로 표현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정신사의 연장성산에 있는 현대 일본의 정치인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나 3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 문제 삼아 어떻게 이런 정책을 채택했는지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정치인 스스로 나의 정치 행동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정치적 행동의 진정한 동기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시라이. 영속패전
체제를 어떻게든 매듭짓는 일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매듭지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치다. 시라이 씨가 책에서 쓴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언어화하는 작업 말고는 방법이 없겠지요. 네 번째 이야기 태백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